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59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벚꽃을 보면 봄이 온 걸 알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어디를 가다가 벚꽃을 봤습니다. 벚꽃을 오랜만에 봤는데 자세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낭만을 잘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잠시나마 낭만을 느꼈던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그 벚꽃에 대한 주제를 이번 인강으로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네, 꽃 한 송이가 핀 건 아니고요. 꽃 여러 송이가 핀 거를 제가 어디 가다가 너무 이쁜 곳을 봐서 제가 직접 찍어본 벚꽃 사진입니다. 밤에 찍었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직 피기 전에 찍었습니다. 피기 전에 찍었는데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꽃송이, 이런 봄꽃을 봤더니 어떤 뭔가 꽃과 관련된 과학 이론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작년 겁니다. 전자신문 기사인데 봄꽃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사였냐면 봄꽃이 어떻게 계절을 구분해서 꽃을 필 수 있느냐, 아마도 꽃을 피게 유도해주는 호르몬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몰랐죠. 그러다가 1930년대 러시아 과학자 미하일 차일리키안,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 아무튼 네, 이분이 그 개화를 유도하는 호르몬 이름을 플로리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무슨 물질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1995년 독일하고 일본 과학자가 그 플로리겐의 정확한 유전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바로 FT 유전자라는 걸 발견했고요. 결국 식물의 영양기관 중에 잎을 통해서 빛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를 파악한 후에 꽃을 필 수 있는 시기다 싶으면 그때 FT 단백질이라는 걸 합성해서 꽃을 피운다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식물이 이렇게 스스로 빛의 양을 다 조사해서 필 때 안 필 때를 구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단백질은 보통 호르몬이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표시한 거고요.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가 있다,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죠.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 연구하시는 분한테는 중요하겠죠. 저는 이번 포인트를 호르몬에 잡아봤습니다. 바로 호르몬 때문에 꽃이 피게 된 거다. 그렇다면 그 호르몬이 안 나왔다면 꽃이 피지 않을 거다. 그럼 호르몬을 조절하면 꽃이 피는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 얼마나 획기적인 내용인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호르몬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신경 전달 물질이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호르몬. 솔직히 호르몬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연히 처음 들어봤을 때가 있었죠. 저는 호르몬을 듣는 순간 혹시 포켓몬의 종류가 아닐까라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지우고요. 네, 말고요. 어쨌든 호르몬은 포켓몬 종류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자, 호르몬들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건 아니죠. 뭐 그나마 좀 유명한 네, 호르몬 물질을 이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소, 산소, 뭐 질소가 붙어 있다 정도? 근데 이 물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뭐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세로토닌은 일명 뭐 행복을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뇌에 당연히 있고요.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 80% 이상은 장 속에 있답니다. 세로토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 속에 여러분이 그 소화시키는 장 알죠? 소장 속에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음식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어야 세로토닌이 잘 분비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먹고 기분 좋게 지내는 거 다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로토닌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세로토닌이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기사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세로토닌은 정말 호르몬일까요?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일까요? 두 개로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저도 좀 혼란이 있었지만 저는 결론을 잡았습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호르몬의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보죠. 호르몬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분비되어서 피,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이다. 여기서 표적기관은 호르몬은 아무 데에 가서 아무 곳이나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즉 정해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관을 정해놓고 그 한 기관만 타겟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호르몬은 우리 몸에 많아도 걱정이고요. 적어도 걱정입니다. 즉 호르몬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적당. 저는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면서 참 가끔씩 이렇게 좀 인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못해도 걱정, 공부를 너무 잘해도 뭐 떨어질까봐 걱정, 정말 공부를 적당히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이런 물질들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많으면 병, 적어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벗어났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호르몬은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내분비샘이라는 곳입니다. 안쪽에서 분비되는 샘, 우리 샘물 알죠? 샘물, 샘 솟는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물질이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이것만 아셔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 속으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 정도만 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분비샘이 정확히 무엇이냐? 당연히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내분비샘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학교 책에는 이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다 샘들 종류입니다. 내분비샘의 종류. 이번 시간에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만 시켜드릴 겁니다. 우선은 뇌하수체는 솔직히 뇌하수체 단어 뜻을 한자 뜻풀이를 하면 뇌 아랫부분에 이게 축 늘어져 있는 물체 뭐 이런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뇌 좀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예,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어떤 특수한 부분을 뇌하수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뇌의 일부분인데 시상의 아래쪽, 그래서 이름이 시상하부입니다.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신. 부신은 부자가 버금 부자입니다. 버금. 둘째, 두 번째.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다. 즉 콩팥에 붙어있는 두 번째,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콩팥에 붙어있다 해서 부신. 뭐 정손안손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 뭐 이자도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등심이의 알갱이자. 등심입니다. 욕 아닙니다. 예, 등심 알죠? 뭐 소고기 등심. 이 무슨 뜻이냐면 등 쪽에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등 쪽. 배 쪽이 아니라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등 쪽에 가까이 있는 어떤 기다란 부분을 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상샘은 요 노란 부분인데 갑상. 한자 뜻 풀이를 하면 갑옷 모양이다. 갑옷처럼 감싸고 있죠. 그래서 갑옷 모양이 돼서 갑상샘. 부갑상샘. 이렇게 단어 뜻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뜻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정확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네. 제가 효과음을 넣은 거 자꾸 까먹습니다. 자, 호르몬이 어떻게 이동하냐? 자,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겠죠. 근데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변화가 있을 때 무엇인가가 신호를 줍니다. 야, 만들어. 야, 지금 몸이 너무 춥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호르몬 좀 만들어봐. 하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면 그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혈액을 따라 쭉 이동하다가 이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용체라고 합니다. 수용체. 요 보라색 부분을. 그래서 수용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호르몬이 왜 아무 데서나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이유가 이 각각의 호르몬에 맞는 수용체가 있어야 됩니다. 결합할 수 있는 호르몬과 그 호르몬에 딱 맞는 수용체는 한 종류겠죠. 그 수용체가 없다면 절대 결합을 안 합니다. 즉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기관에서만 일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 있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다 못 썼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일일이 찾아서 쓰느라 힘들었는데 뭐 보신 것도 있고 안 들어본 것도 있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다 외우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외우시고. 저도 모릅니다. 네, 다 외울 필요는 없죠. 필요하면 외우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제 호르몬은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신경이란 말은 엄청 많이 씁니다. 아, 신경 쓰여. 아, 신경 썼더니 머리 아프다. 신경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런 신경이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부분이죠. 세포 이름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게 신경의 모습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온몸에 퍼져 있어요. 이런 걸 신경계라고 하는데, 이 신경계에 관련된 영상은 30강에 제가 찍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신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경계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영어로는 neurotransmitter. 네, 발음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시죠? 네. 뉴로, 신경이란 뜻입니다. 트랜스미터, 뭐 전달해주는 물건, 뭐 전달해주는 뭐 알갱이 이런 뜻이죠. 즉 신경 전달 물질을 그대로 영어로 쓴 겁니다. 실제 영어 단어가 이겁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의 뜻을 찾아보면 뇌에도 있지만 체내 신경세포, 아까 전 신경계 보셨죠? 신경세포에서 방출되는 물질입니다. 즉 방출해서 옆에 있는 신경세포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선은 우리 몸을 이룬 신경들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통로들. 저는 신경을 신호를 전달해준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통로들을 이룬 재료가 바로 뉴런이라는 세포입니다. 세포. 이런 세포들이 당연히 여러 개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이 뉴런 세포와 옆에 있는 뉴런 세포를 연결해준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뉴런 신경세포 하나고요. 자, 어떤 원리냐면 이 신경세포를 따라서 전기신호가 옵니다. 우리 몸은 전기신호로 움직이거든요. 전기신호가 오면 여기 신경세포 끝에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을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 작은 주머니입니다. 큰 뜻은 없어요. 큰 뜻은. 자, 전기신호를 받으면 소포체가 요 세포의 막으로 이동해서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서 소포체가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알갱이가 요 틈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알갱이를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빈틈, 이 신경 전달 물질 나오는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으로 신경 전달 물질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이어진 신경세포에서 이 받는 부분, 이것도 또 수용체라고 하죠.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 물질을 받아서 이 전달 물질이 다음 세포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순간 다시 전기 신호가 이어서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신경 전달 물질은 얼마큼 있을까요? 네, 이 정도 있습니다. 아까 호르몬에 비하면 좀 개수가 적은 것 같죠? 이것도 다 적은 건 아니지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양이 몇 개인지 정확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르몬에서 아까 나왔던 게 여기 신경 전달 물질에도 몇 개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호르몬만 말씀을 드리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 또는 식물에 생장을 관여하기도 하고 자라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조절하기도 해주고 우리 몸에 벌어지는 모든 물질들의 대사, 물질들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주요 원인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내분비샘, 아까 그림 보셨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이동해서 온몸으로 이동하는 물질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작게 의미를 두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 시냅스라는 부분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아시죠?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시냅스에서도 발생이 되지만 그 세로토닌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표적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것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벚꽃 한 송이 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쉬운 내용, 쉬운 고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면서 공부에 대한 깊이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꽃구경 한번 꼭 가보세요. 낭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